오랜만에 뵙고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한 주제 또 전시와 연계돼서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올 줄 몰랐고 뒤에 자리에 그냥 바닥에 앉아 계신데 불편하시게 해서 저도 월요일 날 개관식 전시를 보고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다는 제 표현을 쓰시면서 저보고도 몇 개 물어보시고 하셨는데 저는 격세지감 같은 걸 느꼈습니다. 석유, 사막, 이슬람이라고 하는 세 개의 키워드만 머릿속에 가득한 이 아라비아 사막 불모지에 이런 찬란한 고대 문명이 숨겨져 있었다는 게 제법 행색계나 하는 지성인들도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거 왜 그랬을까요? 저희들은 다 알고 있었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고고학이란 학문이 본격적으로 허용되고 발굴이 시작된 게 최근 10년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 율법이 강한 어떤 종교적 금기 상황 때문에 무덤을 발굴하고 시신에 손을 대고 미라를 수습해서 전시하고 한다는 것이 사람의 형상과 동물조차 그리지 못하고 조각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이슬람 종주국 입장에서 굉장히 큰 고뇌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오랜 종교적 논쟁을 극복하고 이제 종교와 학문을 분리해서 하나의 인류 문명에 대한 심볼로서 이제 고고학이 이제 인정되고 확대된 게 이제 최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게 알려지기 시작된 거다. 이거는 이제 좀 시체말로 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그 사막 한가운데 그런 엄청난 문명이 잠들고 있을 수 있었겠는가? 그걸 우리가 함께 이제 스케치하면서 이제 전시를 위한 이제 예비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반부에는 이제 전반적인 스케치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부에는 고대 고고학, 2부에는 이제 유향을 통한 교역로, 3부에는 순례교역, 이제 4부에는 이슬람 문명, 이런 순서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우선 사우디를 한번 보시죠.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여기 어디죠? 홍해잖아요. 여기가 걸프해입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우리 독도 타케시마 논쟁 때문에 굉장히 첨예한 영토 분쟁입니다. 그 이란 사람들이 그 페르시안 걸프라고 합니다. 페르시안만이라고 그러고, 여기 아랍 사람들은 이거 아라비안 걸프, 아라비안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아라비아의 길이니까 이걸, 특히 선생님들을 페르시안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아라비아만이라고 그러고, 자신이 없을 때는 중립적인 표현이 이걸, 더를 붙여서 더 걸프에서 걸프에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불행하게도 전 세계 지리부도, 우리나라 역사 지리부도에는 다 페르시아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도를 제가 마음대로 고칠 수가 없어서 이대로 나왔지만 용어를 통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랍 사람들은 아라비아해, 이란 사람에게는 페르시아만, 그리고 중립적으로는 걸프만, 걸프해다. 자, 이 걸프, 홍해, 인도양이잖아요. 세 바다를 동시에 끼고 있고 이 세 바다에서 여기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여기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여기가 티그리스 강이죠. 여기서 만나는 바빌론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바다에서 저게 걸프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가장 앞선 고대 문명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시나이 반도를 중심으로 저 이집트 문명과 히타이트로 가는 이 엄청난 레반트 문명이 여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솔로몬과 시바가 머물렀던 고대 왕국. 여기가 이제 여기 모카 지방입니다. 커피 나는데 아시죠? 이디오피아 모카. 세계적인 이제 커피 집산지죠. 그러니까 이 바다를 삼면을 끼고 다 가장 찬란한 고대 문명이 있었고, 그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데 이 주변에 문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여기가
이슬람이 창시됐던 메카고요. 여기가 메디나입니다. 교육 도시로 출발하기 때문에 예멘의 모카, 오만 살라라의 유향이 여기서 납니다. 유향은 여기서 나고 모리악은 여기서 납니다. 예멘의 모리악과 오만의 유향이 이 길을 따라서 다마스커스를 거쳐서 로마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따라서 교역로가 발달해 있고 그 중심지가 메카와 메디나입니다. 여기서 이제 알울라가 있고 이제 또 서부 쪽에 문명이 발달돼 있고 연결하는 옛날 오아시스 실크로드에 따라서 도시가 번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수천 년 전부터 살던 도시 유적들이 오늘날 도시를 이룩하고 있다. 물론 사막에는 비어 있죠. 사람이 살 수 없으니까. 그러나 이 서부 교역로, 그 다음에 걸프의 문명, 고대 문명권, 그 다음에 오아시스 연결 루트에는 아주 찬란한 문명이 있었다. 또 하나는 솔로몬과 시바가 연결된 남부 쪽에 유적지가 또 있습니다. 전체적인景관을 보시면 사우디 국기입니다. 사막이니까 그린에 대한 동경이 있겠죠. 그 초록이 국기고 그린이 또 이슬람의 색깔이 되죠. 라 일라 일랄라 무함마드 라술룰라. 엉터리를 읽으신다 그럴까봐 제가 음역해놨습니다. 직역하면 알라는 유일하시고 무함마드는 그분의 사도이다. 코란의 이제 주기도문을 국기에 새겨놨습니다. 이것만 딱 보면 사우디가 이슬람의 신조를 국가 이념 기본으로 삼고 있고 그것을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 이슬람 종주국이라는 게 국기에서 명확히 상징화되고 있죠. 국가 문양도 오아시스는 생명의 터전이잖아요. 이걸 모든 힘을 가지고 지키겠다 하는 국가적 상징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된 지 얼마 안 됩니다. 1932년. 근데 왜 이 사우디가 이렇게 강한 이슬람 국가가 됐나? 지금 왕가는요, 아주 이게 뭐라 그럴까, 우리처럼 급진적 종교주의자들은 아닙니다. 이게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사우드 가문 이름이거든요. 이번 사우드 가문은. 그런데 1744년에 이번 그 사우드 가문이 이제 부족들이 혼자서는 나라를 통일하기가 역부족이 되어서 그 당시 그 지역의 또 다른 강력한 부족이었던 와하비 부족과 연합합니다. 그게 무하마드 와하비가 당시 그 코란을 교조적으로 해석하고 가장 급진적이고 강력한 이제 종교 집단이 이제 와하비 가문입니다. 압둘 와합. 그래서 이제 두 공동정부가 구성돼서 1932년 이제 독립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400년 가까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오스만 터키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리야드를 탈환하면서 리야드가 사우디 왕국의 수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32년에 왕국이 탄생해서 공동정권이니까 사우디 왕가가 강력하고 급진적인 이슬람을 국가 이데올로기로 받아들이고 지금도 그걸 유지하고 있는 배경입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은 나쁜 말이 쓰는 건데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이슬람이 탄생했던 메카와 메디나라고 하는 두 성지를 동시에 정복하게 되면서 이제 코란을 율법의 기본으로 하는 최초로 신정 정치를 실현하고 지금도 이 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카와 메디나는 두 성지를 동시에 관정하게 되니까 이슬람 종주국 역할을 하는 거고요. 거기다가 세계 최대의 석유 생산국. 그래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이제 분쟁과 어떤 내전의 배경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출전 석유 의존에서 탈석유 산업으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메카입니다. 대단하죠? 이슬람이 계시된 곳이고 바로 알라의 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카바 신전인데 여기가 아랍어로는 바이툴라, 영어로는 The House of God, 하나님이 집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슬람 교도들이 메카를 향해서 예배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 메카 중에서도 이 카바 신전을 향해서 예배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쪽 방향, 여기서는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여기가 세계의 중심이고, 아랍 사람들은 이 바이툴라, 이 카바 신전을 지구의 배꼽이라고 합니다. 메카란 말은 배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1성지, 이슬람이 창시된 곳이죠. 570년에 탄생하셔서 632년에 돌아가시니까 62살에 돌아가셨고, 그 나이가 40살 되던 해 610년에 이제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첫 코란을 계시받으면서 이슬람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라의 집 바이툴라라고 있는 곳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게 신앙의 중심이 되죠. 17억 무슬림들이 예배 방향이자 신앙의 구심점이다. 제 강의는 작년까지는 16억이라고 그랬는데 한 달 전에 그 최근 최종 통계가 나왔습니다. 인구. 이슬람 인구가 지금 17억 5천 몇백만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래서 17억이 좀 넘는 인구로 알려져 있고요. 오로지 무슬림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슬람 제1성지죠. 그런데 그 카바 신전 안에 있던 문이 우리 지금 전시관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못 들어가십니다. 개종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오늘은 무슬림이 아니면서 그걸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지게 되실 겁니다. 이 카바 신전을 가까이 보면 이렇고요. 이 순례합니다. 순례할 때는 이제 7바퀴를 돕니다. 하나님이 7일에 우주를 6에 창조하시고 하루 이제 안식일을 두셨던 그 원칙입니다. 뭐 구약까지는 뭐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이 같은 성수를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 공부하셔서 이제 아시잖아요. 이 순례 바로 이 카바 신전을 도는 거고, 이 속에 이제 까만 흑석이 있고요. 그 흑석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문이 있습니다. 안에 촬영을 못 하니까 이 카바 내에 있는 문이 지금 전시되고 있는 겁니다. 300년 동안 이 순례자들이 그 만지고 들어갔던 문들이 지금 우리 박물관에 와 있다. 두 번째 성지는 메디나입니다. 메디나 이제 도시의 모습이고, 메디나는 이제 어떤 곳인가 하면요. 622년에 메카에서 굉장히 박해를 받아서 메디나로 이주해 갑니다. 이걸 우리 교과서에서는 헤지라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제 천도라 그러죠. 아랍어는 히즈라라고 합니다. 메카에서 메디나로 622년에 옮겨가서 여기서 이슬람 국가를 만듭니다. 이게 최초의 이슬람 국가고 이슬람 달력의 그 원년이 됩니다. 이슬람역 1년이 되죠. 역사가 시작됐고, 여기서 이슬람 최초의 공동체 국가 건설을 만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운영했고 유토피아 국가를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알카에다나 IS 같은 테러 조직들이 입만 열면 무하마드 시대의 메디나 국가를 재현하겠다, 뭐 이런 레토릭을 쓰는 것도 이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국가를 건설하다가 이제 메디나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운명하고 묻힌 곳이 좀 전에 봤던 이 모스크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디나가 이슬람에서는 두 번째 중요한 성지다. 그 무슬림들이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도시가 메디나다. 다른 모습에서 보면 여기 이제 그린 돔이 특색이고, 요 속에 이제 무하마드 시신이 이제 안치되어 있고요. 원래는 그 사막에 그냥 조그만 가묘였는데 그 위치를 확인하고 후대 사람들이 만드는 거겠죠. 원래 무덤을 크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이슬람에서는. 그래서 지금은 뭐 엄청난 대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도는 리야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뉴욕의 맨하탄을 만들어 놨습니다.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낮의 모습이고, 똑같은 자리에서 제가 밤에 들어가서 찍었습니다. 밤의 야경과 낮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랍 사람들 지금 낙타 타고 사막 텐트에 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30년, 40년 전에는 그랬죠. 이 서울에 못지않는 최첨단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GDP가 훨씬 많고 어마어마한 이제 부가가치가 있는데 왜 전통적인 삶을 살아야 되나요? 물론 아직도 한 5%의 베두인들은 그 아파트 지어주고 공짜로
냉장고 시설, 에어컨 시설 다 해줘도 다 이제 안 살고 밖으로 나갑니다. 한 1년 살다가 못 살겠다고. 뭐 그런 사람들이 예외지만 거의 95%는 대도시에 살고 있다. 첨단 도시가 돼 있다. 근데 이 사막 한가운데 이 대도시를 만드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뭘까요? 물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비는 별로 안 오고 지하수도 제한되어 있는데 참 해결이 됐죠. 담수화 시설인데, 자, 이 걸프에서 바닷물을 끓여서 담수를 만들어서 공격합니다. 이건 제타 홍해나 걸프 쪽에서 여기는 한 600km 되고 여기는 이제 한 300-400km 정도 됩니다. 코스트가 어마어마하게 비싸겠죠. 바닷물을 끓여서 담수를 만들어서 500km의 송수관을 통해서 가정용수로 공급하니까 리터당 물값이 석유값의 한 4배 정도 됩니다. 이 담수화의 세계 최고의 원천 기술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 두산중공업이 가지고 있죠.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거의 독식합니다. 이 비싼 물을 그냥 대충 쓰고 버리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걸 모아서 다 생활용수를 모아서 재처리합니다. 재처리함을 또 마시기는 그렇잖아요. 이걸 관계 수로를 만들어서 농업용수로 사용합니다. 스프링쿨러 공법이죠. 24시간 물이 나오니까 이 비행기 타고 한 30-40분 가도 밀밭입니다. 사막이라고 해서 모래만 있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비가 오지 않지만 비옥토 퇴적층에는 물을 대주면 막 자라죠. 1년에 기본 사모작합니다. 생각해보세요. 1년 내내 볕이 쨍쨍한데 그 스프링쿨러가 안 되는 데는 이게 수차식 기법입니다. 이게 분무기에 물 나오잖아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자동으로 알아서 물을 줍니다. 낮의 온도 50도, 60도까지 올라갑니다. 습기하는 깡마른 50도, 60도, 벌레, 파리, 모기 한 마리 못 다니죠? 병충해 제로 지역입니다. 농약 쓸 필요 없겠죠? 이게 완벽하게 검증된 오르가닉 밀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일을 이 사람들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석유 난다고 미래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흥청망청 하는 것만 아니다. 그래서 고각박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자, 이런 이제 기본적인 사우디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 오늘 원래의 그 이전의 모습을 함께 들여다보자. 사막의 찬란한 고대 역사와 유적이 살아 숨쉬다. 20세기 새로운 발굴이 이제 시작되었다. 이게 뭐 가장 하이라이트죠. 딜문에서 발견됐던 기원전 3000년경의 인물 석상, 9000년 전에 말조각상이 나왔죠. 이제 이게 발굴됨으로써 기존 이론이 바뀌었죠. 말사육이라는 게 보통 기원전 뭐 한 2500년, 3000년 경이라고 봤던 걸 또 4-5천년 또 앞당기게 된 거죠. 그래서 말 사육을 하고 말 안장이 있으니까 이게 야생이 아니고 길들여서 사육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이론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나옴으로써. 요건 뭐 타츠에서 나왔던 AD 1세기 데드마스크죠. 그리스 아가멤논의 왕관의 그 데드마스크와 아주 유사한 그리스 문화의 영향도 뭐 좀 있고, 이런 석기들이 대표적으로 지금 나왔고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사이드 다니엘 파트 교수의 말이 저는 이제 고고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자료를 찾으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아라비아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고고학적 유물들이 그토록 풍성하게 잠자고 있다는 사실이 환상적이다. 거의 조사되지 않은 이 지역의 새로운 발굴과 연구는 아라비아 반도 연구의 새로운 퍼즐을 맞추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작년 1월 27일자 고고과학지 저널에 데이비드 케네디와 MC 비석 교수가
이제 고고학 발굴 보고서를 게재했습니다. 지금 이제 게재가 되어 있는데요. 제타 주변에 480평방킬로면 뭐 한 900 제곱킬로미터 뭐 사방 9배이면은 사방 30km 30km 그 지역을 집중 조사했는데 구글 맵을 사용해서 항공 촬영을 한 결과 그 30km 30km 면적 내에서 1977군데의 무덤이나 고대 유적으로 판명되는 현무암 돌부지가 확인됐습니다. 거의 유적지라고 추정되는 돌무지들이. 그래서 나아가서 케네디 교수가 이런 추세로 한다면 구글 맵을 좀 확대 적용해 보니까 아라비아 반도 전역에 약 100만 개 이상의 돌무지 유적지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해야 될 게 얼마나 많고 얼마나 많은 유적들이 새로 발굴될 가능성이 큰지 단적으로 얘기해 주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일까? 이런 형태입니다. 사마르라고 쪽에 이제 서쪽에 이 사람들이 데저트 카이트, 사막의 연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여기 연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도시도 없고 없으니까 유적지 100만 개 이름 붙이는 것도 힘들 겁니다. 그죠? 발견한 사람 뭐 케네디 1, 2, 3도 2000개 자기가 발견한 것도 1977인데 이름을 어떻게 붙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고대인들이 이 지역의 주민들이 옛날부터 사막의 연이라고 이제 전성처럼 이제 불려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런 것도 다 보면은 유적일 가능성도 있고 군데군데 많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형태가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 전역에 이제 흩어져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그죠? 첫 발굴은 1964년에 시작합니다. 사실 얼마 되지는 않았죠. 그 당시 이제 사우디와 프랑스 공동 학술팀이 마이든 살레에서 2000년 된 도시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첫 발굴인데 그 첫 발굴이 사우디 유일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되는 겁니다. 하나 발굴해서 하나 유산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100개 이상의 고대 무덤을 발굴했고 이건 북쪽입니다. 마이단은 저 시리아 접경 지역인데 시리아에서 조금 올라가면 요르단이거든. 여러분 요르단 페트라 가보셨죠? 그 페트라가 이제 나바티안 왕국의 수도였잖아요. 그 페르타 교역로를 따서 남쪽으로 오면 사우디 사막이 되고요. 그 남쪽 경계가 이게 마이단 살레라는 곳인데 한 2000년 전 그 도시가 있었습니다. 발굴이 됐고 그래서 무덤 형태나 이런 건축들이 요르단 페트라에 있는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나바티안 남쪽 경계 도시로 추정되고 이것이 사우디 왕국 최초로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앞에 이제 큰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슬람 율법과 고고학 발굴이라는 이 모순을 메꾸는 오랜 종교적 논쟁이 이제 부정적 영향을 끼쳤고 이것이 이제 극복이 된 겁니다. 그 1등 공신은 바로 이 전시를 주관했던 관광문화유산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술탄 빈 살림 왕자의 몫입니다. 지금 국왕의 이제 차남인데 미국 시라큐스 대학에서 이제 공학을 전문하고 아라비아에서는 최초로 우주선에 탑승할 정도로 이런 첨단 과학에 대한 조예가 깊고 그분이 주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고고학 발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15개 팀들이 작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름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국격에 맞게 해외 고고학 발굴에도 좀 본격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스케치를 유적을 보면은요, 여기서 이번 전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딜문 N이 빠졌다. N이 여기로 가야 되는데 딜문 유적입니다. 요 일대가 다 딜문 유적지를 할 수 있는데 기원전 한 2000년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십시오. 여기가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잖아요. 여기가 티그리스 강이 여기서 만나서 이제 고대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문명을 만들고 이게 이제 걸프 쪽으로 내려오는데 이 후계 문화들이 이 해안가를 따라서 후계 문명을 만드는데
그 후계 문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기원전 2000년경의 이제 딜문 유적지입니다. 이 유적지들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솔로몬 시바가 있던 예멘과 접경하고 있던 까르야트 알파우, 까르야트라는 건 아랍어로 마을이란 뜻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그냥 어려운 까르야트 그러는데 알파우 마을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고대 또 도시 유적지가 중요하게 발굴됐고, 이제 세 번째가 조금 전에 했던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지정했던 그 페트라의 잔재, 나바트의 마지막 유적지인 마이단 살레가 바로 조금 올라가면 여기 요르단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알울라라는 유적지인데, 여기는 이제 유향에 올라가다가 이 일대에서 아주 고대 왕국을 만들고, 이게 이제 북쪽의 지중해 문화가 연결돼서 마이단 살레와 알울라 이 유적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게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연결되는 오아시스 루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오아시스 루트를 따라서 많은 도시들이 발달했는데, 이 도시 유적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가운데는 아직 그렇게 많이 발견되지는 않고요. 크게 세 파트라 그랬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후계 국가로서 걸프의 문명, 그러니까 사우디 동부죠. 그리고 북서부 문명, 그다음에 남부 문명, 이렇게 크게 이제 세 카테고리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과거에는 사람이 살 수 있었겠죠. 그죠? 퀘션 마크가. 저 황량한데 풀 한 폭이 없는 데서 도시가 있었을 거라고는 상상이 안 된다. 과거에는, 고대에는 사람이 살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1만 년 전에만 해도 수목이 무성하고 호수가 아주 깊은, 그냥 호수가 아니라 깊은 호수, 비옥한 습지, 다양한 야생동물의 천국이었다고 그럽니다. 이게 사하라 사막이 이제 사막화되는 게 한 기원전 4000년경부터 사막화가 되거든요. 그 사막화가 되니까 점점 사람이 살 수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되나요? 제일 중요한 게 물이잖아요. 물이 있는 강 쪽으로 몰려서 나일강 쪽으로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원전 3000년 많은 사람들이 나일강 쪽으로 몰려오니까 나일강을 따라서 집단이 형성되니까 히에라키도 있어야 되고 대규모 공사도 가능하고 말 안 듣는 사람 통치하기 위해서 가버넌스도 만들고 법제도 만들고 군대도 만들고 하면서 이제 기본 고대 도시 국가가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게 기원전 3000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일대에는 굉장히 무성한 좋은 생태 환경이 있었는데 결국 한 기원 4000년부터 사막화가 되면서 문명이 점점 바닷가 쪽으로 물기 있는 오아시스 쪽으로 이제 옮겨갔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이전에 한 10,000년쯤 전에 9000년의 말사육, 아까 그 돌조각 보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 이제 걸프의 기원전 2000년에는 정말 걸프 쪽에 딜문 문명이라고 하는 고대 문명이 있었고, 이것이 바로 이웃에 있는 접경하고 있는 인더스 문명과 광범위한 역사적 접촉과 문화적 교류를 해왔다는 것이 이번 전시를 통해서도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남사르 협약 들어보셨죠? 세계 습지 협약이잖아요. 남사르 협약이 어디 있나요? 남사르가 습지가 이란에 있습니다. 중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직도 카스피해 남쪽에 그 사막화가 덜 돼서 그 습지가 남아 있는 겁니다. 세계 최대의 습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에 다 이제 사막화가 된 것은 최근이 아니고 아주 고대에는 굉장히 수목이 울창했던 사람이 살기 좋았던 곳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소개 영상부터 먼저 하나 볼까요? 한 2, 3분이니까 짧게. 누가 어떻게 하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 전시 홍보는 아직 안 나왔어요. 우리말로 이게 만들었으면 되는데 아직 준비가 덜 돼서 일단 요 전에 했던 전시를 잠깐 보고. 네. Roads
Lawrence of Arabia presents an extraordinary exhibition 아주 깨끗한 영을 of 내서 beautiful artifacts from a rich and largely unknown history that spans thousands of years. Over 320 objects, never before seen in North America, reveal the fascinating stories of Arabia's earliest settlers, of kingdoms built on the wealth of incense trade, of immense camel caravans traveling between southern Arabia and the northern empires of the East and West. And with the rise of Islam, of the early pilgrimages to Mecca. 그래서 결국 이슬람이 왜 메카, 메디나에서 출발했나? 이게 교역 도시고 고대 교역의 문명들이 축적되어 있던 곳이기 때문에 메카에서 이슬람이 일어났던 것하고도 관련이 아주 깊게 있습니다. This Greek-inspired gold mask from 2,000 years ago was found in the opulent tomb of a young girl. 이 공주의 무덤에서 이게 발견됐죠. To the northeast legendary lost city of Gera. This Turkish incense burner with gold inlay was an imperial gift given to the holy cities in 1649 by the Ottoman Empire's Queen Mother. 이게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아까 했던 마이던 살레 지역 페트라 유적하고 굉장히 분위기가 비슷하잖아요. 들어가는 길목도 비슷하죠. Roads of Arabia. 그냥 분위기만 이제 짧게 스케치했고요. 너무 많이 모여주면 전시 안 보실 거니까. 요거는 뭐 이제 BC 4세기 건데 요게 이제 하이라이트죠. 기원전 4000년에 알룰라라고 하는 요르단 남쪽의 사우디 북서부의 아주 고대 도시입니다. 여기서 발견됐던 모습을 좀 보세요. 참 독특하죠. 깔끔하고 예술적으로도 네. 이 디자인이나 이 깔끔한 것들 이게 이제 기원전 4000년이니까 지금부터 6000년 전에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기원전 4000년이면 아직도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고대 문명이 대규모 국가로 발화되기 1000년도 전에 아라비아 반도에서, 그죠? 무수히 많습니다, 전성들이. 아마 인류의 고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브의 무덤이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 있습니다. 홍해 쪽에.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1979년 사우디 갔을 때도 들었는데요. 제가 제다에 있었거든요. 오랜 전성으로 거주민들 사이에서 이브의 무덤으로 알려져 왔으나 무덤 문화를 혐오하는 당시 헤자즈 지방의 통치자였던 파이잘 왕자의 명령으로 1928년 폐쇄 조치합니다. 이 지역인데 순례 중에 무덤 참배를 불허하는 사우디 종교 당국의 지시로 1975년 완전 이제 봉쇄해버렸고, 리처드 버튼 아라비안 나이트의 이제 유럽의 이제 가장 완역판이 리처드 버튼판입니다. 이제 그걸 우리말로 법무사에서 10권으로 이제 번역한 것도 리처드 버튼판을 우리말로 번역한 건데, 그러니까 아라비안 나이트도 이게 언급되어 있으니까 이미 그 당시에도 유럽 여행가들 사이에 잘 알려져 있었던 건데, 실제로 이거 발굴하면은 뭐 뼈자국에 하나 나오면 인류의 미스터리가 풀릴 수도 있겠죠. 이번에 무덤도 여기 있습니다. 제다는 홍해 쪽 그 도시, 사우디 제2도시죠. 그 다음에 성경에 여러분 이스마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공통조상입니다. 뭐 알고 계시지만 그 아브라함이 그 자식이 본처 사라에게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 몸종 하갈과 결혼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이 나이 13살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거의 100세가 됐을 때 본처인 사라에게도 택기가 있어 자식을 낳으니 그게 이삭이잖아요. 그 이삭의 후손이 이제 유대인의 조상이 되고 거기서 이제 기독교가 되고 이스마엘 후손들이 나중에 이제 아랍인의 조상이 되고 거기서 무함마드가 나오고 이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슬람에서는 이스마엘을 장자의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먼저 났으니까. 그때는 다처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먼저 난 게 장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슬람 쪽에서는 이스마엘을 장자의 개념으로 적통으로 보고, 기독교에서는 뭐야? 적자의 개념으로 보고 이사를 적통으로 보는 이런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과 코란 모두에서도 아브라함을 공통 조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공통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 내치잖아요. 내쳐서 이제 광야에 돌아다니게 되는데, 그때 광야에 돌아다니다가 이스마엘이 정착해서 살았다는 도시가 테마입니다. 도시 흔적이 남아있고 지금도 많은 아랍 사람들이 여기서 이스마엘이 처음으로 정착했던 살았던 도시라는 걸 그 사람들은 뭐냐? 전성으로 다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발굴하면은 그 이스마엘의 고향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테마라는 도시가 이렇게 지금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스마엘의 자식이 12명이 있었습니다. 12명이 또 각각 흩어져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이제 자식 중에 하나가 두마트 알준달이라고 하는, 두마트라는 이스마엘 12자식 중에 하나의 자식인데, 이 사람이 이 두마가 살았던 마을이라 해서 두마트 알준달이라고 하는 하나의 마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스마엘의 그 자식이 살았다는 도시죠. 이 도시는 옛날부터 고대 도시가 있었는데, 아카드 시대는 기원전 2350년경입니다. 그때 지명은 이제 아두마투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지금 그 시대에 남아있던 유적은 아니지만은 이 도시가, 고대 도시가 이렇게 지금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살기 좋았으니까 이스마엘 자손들이 살았다가 또 아카드 시대에 살았다가 오늘날까지 계속 이제 중첩해서 사람들이 살아왔겠지요. 그 아두마트가 지금 이게 발굴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대규모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고고학 또 성서를 공부하는 사람도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에 대한 공부를 좀 하면은 지금까지 좀 미스터리였던 것들이 상당히 이제 해결될 가능성이 크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이스탄불 대학의 역사학과 박사과정에 이제 유학을 가서 수업에 들어갔는데, 한 학기가 지나도 강의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언어적 장벽도 있었겠지만, 제가 대학에서 배웠던 역사적 인식과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역사적 개념이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중동 역사를 어디서 가르치나요? 동양사, 서양사. 양쪽에서 다 안 가르치잖아요. 양쪽 모두에서 주변문데, 이 사람들은 적어도 인류 5,000년 역사 중에서 4,800년간 주도해간 인류의 중심 무대에 놓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근 200년은 서구 중심이었다는 것도 그 사람들도 인정합니다. 그 논리는 이러합니다. 세계 4대 고대 문명 중에서 3개가 다 중동에서 만들어집니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그리고 현대 고고학의 기본 이론은 이미 5,000년 전부터 이 세 문명권은 서로 경계를 마주하면서 광범위한 역사적 접촉과 문화적 교류가 있어 왔다. 현대 고고학의 기본 이론입니다. 중국 문명은 파미르 고원이라는 절대 한계 때문에 아마 단절된 독자적인 문명권으로 보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시했을 때 인더스 문명 유적지에서 발견된 것과 그 유사한 인물 석상들이 지금 전시되고 많이 발굴됐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남쪽이고 여기가 인더스잖아요. 이 인더스와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일로 지나가야 되는데 이 중간 지역에 아라비아 반도가 있습니다. 여기 딜문 문화입니다. 이게 이번에 대량으로 발굴되고 지금 전시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미 이제 고대관의 문명 교리를 알려주는 중요한 어떤 브릿지 연결고리가 이번에 확실히 이제 확인이 돼서 이제 5,000년 전 세 문명권 사이의 문명 교류가 더욱 분명한 사실로 이제 굳어지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인더스 문명 사이의 교량 역할로서 아라비아 반도 문명, 특히 딜문 문명이 이번에 확인이 됐다. 유물로서 확인이 된 거죠. 좀 구체적으로 봅시다. 2000년 전이니까 한 1000년쯤 뒤에잖아요.
여기 이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사이에 두고 뭐 우르크, 울파, 뭐 바빌론이랑 여기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문명의 이제 요람이죠. 보고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여기서부터 일로 가기도 하고 일로 가기도 하는데 이제 일로 내려온 게 이 일대가 이 딜문 문명입니다. 기원전 2000년. 이거 후계 문명이 분명하죠. 여기는 뭐 서로 이제 양하는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바닷길을 건너서 인더스 문명. 인더스 문명이 로탈 여기서 2500년경에 조선소가 발견돼 있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문명은 뭐 거의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는 루트를 보면은 종횡무진으로.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와 이것까지는 조금 멀을지 모르지만 이 딜문 문화와 여기 있는 마가 문명이 확인됨으로써 완전히 중간 교량이 이제 인정이 된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이제 전시 특히 이제 걸프 쪽 문명에 중요한 고고학적 역사적 의미가 있다. 정리하면 걸프의 북단의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만나 걸프해로 흘러드는 지역, 그 다음에 걸프 교역의 신장부, 여기 딜문 문화가 확인됐고, 바로 이 지역이 성경에 나타나는 에덴 동산이다.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브의 무덤과 에덴 동산과 성서적으로도 상당한 근접성이 이제 인정이 되는 거죠. 모든 이제 학문은 합리적 가설에서 출발하잖아요. 그 합리적 가설을 증명해내는 것이 이제 학문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브의 무덤과 여기 이제 에덴 동산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다 여기가 에덴의 동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막이 이제 고대 도시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크게 이제 세 분야로 나오면 북서부 쪽에 다이마는 바빌로니아 문명의 마지막 흔적이 북서부 쪽에 있고, 여기서 알울라, 여기서는 적어도 한 500년 동안 라흐만 왕조라는 왕조가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에서 500년 왕국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우리 조선 뭐 500년 대단하게 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 배워서 그렇지, 안 가르쳐서 그렇지, 그 라흐만 왕조가 500년 동안 번성했다는 것은 상당한 수준의 가버넌스와 문명의 축적을 이루고 있었고, 그 대표적인 도시가 알울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알울라에서 이제 발견됐던 유물들이 많이 와오고 있습니다. 타이마크도 와 있고, 그리고 예멘 남쪽에 그 솔로몬과 시바 왕국과 접경하고 있었던 이제 알파우 까르앗 마을이라고 그랬죠. 까르앗 알파우 도시 문명은 남쪽 지중해는 바다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 문화의 흔적도 또 지중해 문명과의 소통의 흔적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서부의 이제 다이마 지역에 기원전 6세기에 메소포타미아 영향을 받았던 아람어 비문이 이제 확인이 됐고요. 아람은 아주 고대에서부터 쓰던 언어고 예수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아람어를 썼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대 언어였던 것 같습니다. 기원전 6세기 비문이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는 이제 조금 전에 했던 까르야트 알파우, 아라비아 남부, 예멘 쪽에 있는데, 거기는 또 데탄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 왕국도 굉장히 큰 왕국이었습니다. 데탄 왕국은 기원전 6, 7세기 바빌로니아의 마지막 왕입니다. 나부디누스가 이 지역을 정복했다는 하란 비문이 나타나서 이 왕국의 존재가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라흐만인데, 라흐만 왕국이 한 400년간 이걸 이어받은 게 나바티안 왕국이고, 나바티안은 페트라에 있는 그 왕국입니다. 이게 이제 로마에게 멸망하면서 이제 그 이후로 중동 전역이 다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 식민지 전까지 페트라의 나바티안 왕국의 지배를 받았고, 이전에서 한 400~500년간은 라흐만 왕국이 있었다. 그리고 로마 지배를 받다가 동로마를 무너뜨리고 결국 아라비아 반도가 630년부터는 이제 이슬람화가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전에 다시 하면은 바빌로니아, 데탄, 라흐만, 나바티안, 로마, 동로마, 이슬람. 그러면 이제 아라비아 왕국이 연대기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카리아트 알파오, 이제 솔로몬과 시바가 있던 시바 왕국의 접경지역에 있는 남쪽입니다. 뭐 이게 지금 왔죠. 총동인물 두상인데 기원전 1, 2세기 2000년 전에 이 조각상을 한번 감상해 보십시오. 2000년 만에 그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그죠? 머리를 곱슬곱슬했는데 이게 약간 그리스풍이지만 그리스와는 또 다른, 인물도 그 약간 얄싹한 그리스풍하고는 다른, 그죠? 그러니까 이 지역의 독특한 예술적 감과 사람을 바라보는 어떤 미학적 개념들을 볼 수 있습니다. 눈동자도 굉장히 선명하게 찍혀 있고요. 그냥 인물과 만나서 그냥 대화하고 각자의 느낌으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후기식이죠. 이제 1, 2세기니까 로마 영향을 받았는데 로마풍이 약간 있지만 우리가 로마 시대에서 봤던 벽화하고는 모습이 또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집트 여행하시면은 그 남쪽에 이제 곱틱 교회나 가면은 예수님을 그려놨는데 벽화에 이 모습입니다. 굉장히 닮았습니다. 이게 하나의 이제 그 당시 인물을 그리는 하나의 스테레오타입이었던 것 같습니다. 곱슬머리에 이제 까만 눈동자에 이목이 이제 분명한 이렇게 왕관을 쓴 모습들도 있고요. 물론 뭐 기독교가 창시된 이후이지만 아직도 이제 공인되기 이전이니까 기독교의 영향으로 보기는 조금 어려운 시기이기는 하지요. 원래 예수님이 어느 나라 사람이었습니까? 셈족이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은 아랍하고 같은 민족입니다. 셈족이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이제 블론디 금발머리에 배국 같은 하얀 얼굴에 파란 눈을 가진 이 예수님은 게르만형 예수잖아요. 그죠? 뭐,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시죠? 로마가 이제 오도아케르 게르만에게 로마 왕국이 멸망하면서 게르만 민족에게 이 무신론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안 믿으니까 이제 아이콘 이제 십자가를 만들고 예수님과 성모님의 이제 얼굴을 조각하고 성화를 그리잖아요. 그럴 때 게르만 민족에 가장 어필하기 위해서는 게르만형 예수님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발머리에 배꼽같이 파란 눈을 가진 이제 백인 코카사스의 핵심으로 그렸던 겁니다. 근데 원래 예수님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은 이제 그 종족적으로는 체질력적으로는 셈족입니다. 아랍도 셈족이고 유대인도 셈족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렸던 이런 모습들이 왜 지금 이집트의 곱틱이나 시리아 안티옥 교회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이런 모습이 비슷하나 하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 보면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습니다. 인물상에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원전 3세기 이제 2세기 때 이제 암곽화들이, 그죠? 여기는 이제 이 사슴의 그 술록 같은 뿔이 있는 걸 그려놨고 말을 그려놨는데 참 이쁘게 그리지 않았어요? 그냥 그림 그려도 이렇게 무슨데 쪼아가지고 조각을 했는데 정말 이게 역동성이나 구도나 이게 발을 움직이는 그 모습들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나즈란 지방에서 만들었던 그 암각화들이 지금 많이 발굴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번 전시에 또 하이라이트 하나가 있는데 타찌는 이제 걸프 쪽에 있는, 그러니까 딜문의 후계문화인데 기원 후 1, 2세기, 기원 전후인데 뭐 그리스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공주라고도 보여주죠. 골드 마스크를 썼으면 그냥 소녀 무덤이지만 소녀의 신분보다는 뭐 공주의 신분이 가깝지 않았겠나 싶고요. 그래서 이 데드 마스크. 그럼 투탕카몬 문화입니다. 투탕카몬 가보면 이제 황금 마스크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얼굴과 비슷하게 골드 마스크를 이제 덮은 게 투탕카몬의 전통이고, 이것이 이제 그리스로 연결돼서 아가멤논의 골드 마스크나 그리스 고대 유적지에서도 이 사람의 얼굴을 본딴, 왜냐하면 이제 그리스만 해도 금이 많이 생산되지 않고 군객이 약했으니까
이게 투탕카몬처럼 그렇게 큰 골드 마스크를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얇은 금박으로 만들죠. 거의 뭐 같은 게 사우디 동부 걸프 쪽에 이제 타츠 무덤에서 이게 이제 나왔습니다. 소재 또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죠. 그래서 했던 그 당시 공예품 이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써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교하고 아름답고 화려합니다. 이제 세 번째 유적 파트가 한 400년 가까이 이제 오스만 터키의 점령을 받았기 때문에 교역 도시 군데군데는 오스만 제국 시대 때 유적들이 많이 산재합니다. 1517년에 이스탄불에서 출발했던 술탄 셀림이 남쪽으로 아라비아를 정복합니다. 거기서 이제 이슬람의 종주권이 터키로 넘어가는 겁니다. 1922년까지. 그걸 칼리파라고 그러죠. 이슬람의 종교적 수장이 칼리파라고 그러는데 칼리파권이 아라비아가 아니고 이제 터키로 넘어갑니다. 1922년까지. 왜냐하면은 메카와 메디나를 이제 정복했기 때문에 그때 그 사우디의 이슬람 많은 유적들을 그 술탄 셀림이 이스탄불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무하마드와 초기 이슬람에 대한 유적은 사우디보다는 이스탄불에 있는 토프카프 박물관 들어보셨죠? 보석 박물관으로 유명하잖아요. 토프카프 박물관에 다 있습니다. 그게 성물관이 있잖아요. 그게 보통 이제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슬람 성물이라고 잘 안 가시는데 사실 사우디보다도 더 많은 성물들이 다 거기 있습니다. 이때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1517년부터 독립하는 1932년까지 거의 약 한 400년 이상 오스만 터키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유적들이 또 아라비아 반도 전 세계에 많이 산재했습니다. 특히 걸프 연안 도시 석유가 나는 까티브 지방에 타루트 성체들이 이렇게 남아 있고요. 이걸 리야드에 있습니다. 이제 사우디 왕가가 1744년에 와합하고 연합해서 독립왕조를 만들었을 때 이번 사우디 왕가의 고향이자 최초의 수도가 리야드로 했잖아요. 그 모습들이 이렇게 지금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여기서 통치했죠. 그러니까 고대 아라비아 이제 집 모습, 어떤 궁전의 이제 형태들이다. 이제 단순하죠. 다부가 이제 리야드 북쪽에 있는데 이제 순례 교육 도시입니다. 오스만 제국의 이제 군사 성체들이 군데군데 많이 남아 있고 1907년에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시리아 남쪽, 이제 사우디 북쪽 지역에 이런 이제 군사 요새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다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복원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성지 순례를 해야 되잖아요. 이스탄불에서 메카까지 순례를 하려니까 얼마나 낙타 타고 그때는 가야 되니까 자동차도 있기 전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때 기차를 연결합니다. 이스탄불에서 시리아를 거쳐서 히자즈까지. 이게 이제 하지를 순례라고 그러잖아요. 순례를 위한 해자자 출도 부스람 1916년에 1차 세계대전이 한참 진행 중일 때입니다. 이게 이제 독일의 기술과 지원을 받습니다. 1차 세계대전을 아시다시피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 오스트리아가 이제 전쟁했던 건데 독일, 오스트리아와 그때 오스만 터키가 같은 동맹국에 가담해서 독일이 소위 말하는 영국과 프랑스가 지배하고 있는 중동 지역에 대한 헤게모니를 넓히기 위해서 그 철도 부서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게 영국과 프랑스가 완강하게 반대하고 개입해서 이 철도가 완공을 보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철도가 완공됐으면 그야말로 이슬람권 이제 고속도로 일본이 만들어져서 역사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역사 가정은 없지만 그때 이제 철도 부스라든 이런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 거의 방치되어 있는데 이걸 요즘에 이제 다시 이제 복원하려고 합니다. 근대 유적지로서. 이제 향료 교역으로 갑니다. 지금까지 이제 고대 교역이었고요. 이것도 물론 고대와 연관이 있습니다만은
또 아라비아를 이해하는 두 번째 키워드는 향료입니다. 이 향료를 이해해야 교육 루트가 이해되고 그 교육 루트가 만들어 놓았던 유물들, 유적들이 존재하게 되는 그 사회 경제사적 배경입니다. 향료는 많은 게 아닙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향, 하나는 모략. 딴 거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세계 경제를 장악합니다. 유향은 오만의 살랄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략은 예멘의 마브리카 계곡. 여기서만 납니다. 딴 데, 오만에서도 요 살랄라에서만 납니다. 딴 데서는 안 나요. 모략도 요 마브리카 계곡에서 납니다. 이게 이제 아라비아 반도를 거쳐서 로마로 가야 되니까 이게 지나가는 루트에 이제 대규모 도시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아까 제다가 있고 여기서 메카와 메디나가 여기 있고 이게 이제 고대 교역 도시가 이제 유향이라고 하는 어떤 교역의 산물로서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 위치를 이제 보셨죠? 갑니다. 그래서 홍해 연안은 유향과 모략 루트로 번성한 고대 교역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인 게 알카반, 다이마, 이건 잘못됐다. 이 타즈는 여기 있는 게 아니고 타즈는 저기 걸프 쪽에 있습니다. 아까 저 공주의 그 골드마스크 보셨죠? 거기 발굴된 거. 요거는 걸프 쪽으로 가는데 여기 잘못 들어갔다. 알울라, 마다인 살레, 요 페트라 유적을 닮았던 거, 그 최초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보셨고, 알울라 지금 계속 우리가 볼 거고요. 이게 알울라입니다. 그 시리아 북쪽 시리아 쪽에 있는 유향과 모략의 중간 교육 도시로 알울라 이제 고대 도시. 좀 대단하지 않아요? 이런 옛날 모습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번성했으면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을까요? 이제 유향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황금을 교역하던 황금시장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향이 비쌀 때는 황금의 한 10배 정도 됐거든요. 그람당 가격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니 그거 팔아서 어떻게 국제교역이 되나. 그 황금의 10배 비싼 물건을 몇 년? 2000년간 독점교육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부의 그 규모가 수준을 상상이 되실 겁니다. 여기 이제 마이든 살레 남쪽에 있는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대규모 도시가 이렇게 번성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페트라나 다마스커스나 로마로 가서 이제 팔아먹는데 그 오만 살랄라에서 선적했던 유향이 로마 시장에 내다 팔 때 대충 몇 배를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2000배 정도를 남깁니다. 그러니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점이라는 게 요즘 독점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가장 오래된 독점이 이제 파피루스거든요. 기원전 3000년에서 시작해서 중국 종이가 도입된 게 한 980년에 이제 카이로에 이제 중국 제주 공장이 들어서면서 파피루스 산업이 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아이템을 가지고 4000년간 세계시장에서 독점해왔던 게 파피루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종이가 들어와도 워낙 오랫동안 인류가 썼으니까 지금 종이를 영어로 페이퍼라고 그러잖아요. 페이퍼가 파피루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이를 쓰면서도 이제 종이는 파피루스 쓰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이 프랑큰센스라고 하는 유향도 이 독점적 교역 이것이 이런 대도시를 만들었던 사회 경제적 기반이다. 이걸 이해해야 어떻게 사막에 그 오랜 시간에 이 대규모의 도시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 그 도시를 유지해가는 어떤 경제적 인프라가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유향과 모략 교역입니다. 그 교역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길래 2000배를 남겨먹는 세계 최대의 장사 이제 교역 이득이죠. 유향은 그래서 아무 데서나 나면은 또 쉽게 재배가 되면은 이거는 뭐 한 세대가 못 가서 몰락되거나 경쟁체제로 들어갔을 텐데 왜 2000년 동안 독점했을까? 그 지역밖에 안 나고 딴 데서 재배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오만 살랄라 지방입니다.
해안가에서요. 이건 제가 왜 이렇게 잘하느냐. 제가 이 유향을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EBS, 여러분 보신 분 계시죠? 다큐 프라임에 그 인센스 로드, 그게 제가 4부작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2달간 오만해서 이거 이제 현지에서 촬영하느라고 제법 공부했습니다. 해안가에서 50km 지점이 이게 이제 유향 서식군입니다. 나무죠. 그 50km에서 조금 내륙으로 들어가면 못 자랍니다. 왜? 수분이 없잖아요. 너무 바닷가로 가면요, 이제 해풍이 짜서 또 안 돼요. 딱 해안가에서 50km 지점인데 이 해풍이 습기를 머금고 갈 수 있는 마지막 생태가 해안가에서 50km랍니다. 그 아라비아해에서. 그 날아오는 해풍을, 습기를 이 나무가 꽉 잡고 살아야 되니까 절대 배출 안 시키겠죠. 껍질을 단단하게 해서 그 뜨거운 햇볕에 이 습기를 이게 머금는 겁니다. 그래서 땅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이제 땅속에 남아있는 습기와 해풍이 가져다 주는 습기를 가지고 생존하는 겁니다. 나무가 엄청 커요. 여기서 상체기를 탁 주면은 농축되어 있는 상체기를 통해서 수액이 뿜어져 나오겠죠. 하얀 수액이 송진처럼. 이게 말린 게 유향입니다. 그래서 하얀 액이 맺히니까 우유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게 유향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게 이제 주로 훈향, 이제 연기를 태워서 이제 제사나 어떤 왕실이나 지금도 여러분 가톨릭이나 이런 데서 다 이게 하잖아요. 옛날에는 다 유향을 썼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유향은 주로 불에 태워 연기를 조이는 역할을 하고, 유향 덩어리를 도우물에 타서 그 물을 마시면 소화제나 복통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인 비상약으로,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향내로 지금도 아랍 가정에서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항상 유향을 이렇게 뿌려줍니다. 옷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생각보다 꽤 크죠? 여기 이제 상체기를 냅니다. 상체기를 내면 어떻게 되나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멍울멍울 맺히잖아요. 이렇게 쫙 칼로 긁으니까 요걸 이제 말려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약 그린색이 나는 게 제일 비싸고요. 그 다음에 하얀색, 이게 이제 석이나 먼지가 섞이는 게 이제 순도가 낮아집니다. 요거는 굉장히, 요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좋은 것들입니다. 투명한 것들. 그래서 이 투명한 것들은 어떤 거는 이제 금값과 비싼 경우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대량화가 많이 됐고, 지금 이제 중국산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과거에는 재배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메마른 사막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해풍의 습기를 머금어 생존을 유지하는 유향나무에서 흘러내리는 하얀 수액이 응고된 것이 유향이다. 날카로운 금속꽃으로 나무 껍질을 가볍게 벗겨내니 우유 같은 하얀 수액이 망울망울 맺힌다. 송진 같은 독특한 향이 은은하게 코에 스며든다. 유향의 역사는 바로 인류의 역사다. 이집트는 고왕국 시절부터 아라비아 남부와 소말리아 해안 지역으로부터 유향과 모략을 수입하여 파라오 신전에서 널리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집트 사람들도 이게 알았던 거죠. 악취를 제거하고 사악한 기운을 몰아내어 신성함을 유지하는 유향의 기본 욕구가 이미 이집트부터 형성되었다고 보여진다. 특히 바벨로니아에서 유향은 신전에서 신탁을 행할 때 사용되었다. 유향이 없으니 신탁을 안 하니까 이게 이제 뭐 어떤 돈을 지불하고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품이 되는 겁니다. 오만했으면 나는 거죠. 주로 주 시장은 로마입니다. 신의 선물이라고 그랬고, 로마에서는 그 로마 지리학자 플리니의 기록에 의하면 유향 무역을 장악하고 있는 남부 아라비아야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라고 부러워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부러워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세계 최대 국가인 로마가 플리니 로마 지리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유향은 고대 그리스 신전부터 제사의 향불, 또 세례와 의약품, 화장품 재료로 널리 선호되어 왔고, 특히
독약에 대비되는 반대로서 유향이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신비의 영약으로 이제 간주되어 왔다. 모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동방박사가 애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세 가지를 진상하잖아요. 유향, 모략, 황금. 근데 그 당시 가장 귀중한 3요소였다는 거잖아요. 유향, 기독교 시대 아이가 태어나면 따라서 유향의식을 했다는 기록이 있고, 로마에 이제 유향수가 급증하죠. 그 로마 원로이나 귀족들이 이제 황제가 유향을 쓰지 않으면 귀족 행세를 못 하는 겁니다. 연간 3,000톤 이상이 생산되어 세계 시장에서 이제 거래되면서 문화적 향유, 종교적 신심을 충족시켜주는 도구 역할을 했다. 그 중심지가 바로 아라비아 남부 오만의 살랄라였다. 그 도시가 마이살레라는 그 도시가 유향 교역 도시죠. 나무에 이렇게 생겼고, 요거는 딱 보니 순두가 떨어지는 거죠. 이제 전문가 다 되셨죠. 여기 이제 향불을 피우는 이제 향로입니다. 여기서 숯을 넣고 해서 이 사이로 연기가 나와서 이걸 돌아가면서 이제 불려주는 겁니다. 저한테 오시면 제가 유향을 선물로 드리겠지. 연구실에 많이 있습니다. 수업 때마다 이제 해서 아이들한테 보여줍니다. 제 한양대학으로 오시면 됩니다. 한 알 정도 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귀했으면 신라까지 왔겠습니까? 우리 삼국사의 기록에 유향이 있습니다. 안시향왕과 불교를 받아들인 신라에서도 전해졌고, 불교 사찰에서 우리가 지금 향불을 쓰잖아요. 그때는 최고의 향불이 유향이었겠죠? 향료 문화의 시대를 맞은 것으로 보인다. 호국 불교로서, 국가 불교로서 불교의 이상과 더불어 값비싼 귀한 향불을 부처님께 드리는 의식이야말로 가장 정갈한 의례였을 거고, 그래서 1966년 불교 석가탑에서 이게 해체해서 다시 복원할 때 아라비아 산으로 보이는 유향세포가 이제 발견돼서 삼국사의 기록에도 있지만 실제 유물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모략입니다. 미르라고 그러죠. 모략은 옆에 있는 예멘에서 납니다. 약간 마취 성분도 있죠. 예멘 지방이 주상제 향수와 방부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 미라 만들 때 다 모략을 가지고 미라 만들었습니다. 역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바친 3대 선물에 모략이 들어가 있고, 구강 감염과 염증 치료제, 고대 이집트에서는 미라 방부질에서 사용된 필수 향약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시대 때는 포도주가 이제 발효돼서 조금 보관을 잘 못하면은 식초가 돼버리잖아요. 그걸 막기 위한 재료로 모략을 쓰면은 이제 포도주가 이제 식초화를 방지하면서 이제 기원전 1세기 이전부터는 이게 이제 식초 발효 방지, 식초 방지로 많이 썼던 것 같고요. 역시 그리스 로마 시대들은 독뱀 치료약으로 모략이 약간 마취 효과가 있으니까 사용됐던 것 같고요. 인디안들도 모략을 썼는데 순환장애, 신경장애, 관절염 치료에 인디안들이 샀다고 민간요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략이 인류 사회에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용돼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나는가? 예멘 남쪽의 마블리카 계곡에서 납니다. 근데 유향이 비쌀까요? 모략이 비쌀까요? 모략이 더 비쌌습니다. 그거 얼마나 비싼 건지 알겠죠? 유향도 얼마나 엄청나게 비싸다는 걸 확인했는데 그보다 더 비쌌다. 유향값의 3배에 해당될 정도로 귀한 방향제다. 그래서 여기가 모략산지고 유향산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했던 마이단 요 도시에서 집산이 돼서 이 게도게를 따라서 이 로마로 가는 길이고, 또 사막을 가로질러서 이 게르아라고 하는 걸프 쪽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인도 쪽으로 해서 동방으로, 여기서 타고 이제 동방으로 가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두 루트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 도시가 또 게르아가 1세기경에 유향 교역으로 걸프에서 번성하게 되는. 그 다음 우리가 봤던 모든 도시들은 유향을 가지고 번성했던 도시들입니다. 여기 페트라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죠? 여기.
오만 살랄에서 출발하여 로마 시장에서 유양은 보통 2,000배가량의 수익을 넘겼다. 그래서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이제 고대 도시들이 발전할 수 있었던 사회경제적 배경,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시가 성성했던 또 다른 하나의 문화적 배경은 신심입니다. 순례길. 그래서 그 교육도시가 중요한 순례길이 됩니다. 고대 유향과 몰약의 루트가 이제 이슬람 이후부터 사람들이 메카를 찾아가는 기본 루트가 되는 겁니다. 순례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기능이 살아났던 겁니다. 단절되지 않고. 그래서 7세기부터는 그 이전까지는 유향과 몰약이었지만 7세기부터는 오늘날까지 순례길로 그 도시 교육 루트가 전환되는 겁니다. 성지순례는 이슬람의 기본 5대 목표 중에 하나죠. 예배, 하루 5번 예배 봐야 되고, 신앙 고백해야 되고, 한 달간 단식해야 되고, 자기 수입의 2.5% 40분의 1을 이제 헌금 희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평생 두 번째 중요합니다. 경제적 여건과 건강이 허락하는 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있는 메카로 성지순례를 하는 게 5번째 의무입니다. 그런데 1, 2, 3, 4는 반드시 해야 되는 절대적 의무이지만 성지순례는 상대적 의무입니다. 왜? 사람이 중국에서 그까지 가려면, 아프리카 끝에서 가려면 돈이 없잖아요. 그죠? 경제적 여건과 두 번째, 몸이 아픈 사람 못 가잖아요. 건강이 허락되는 사람만 순례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선행을 많이 함으로써 순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생 꿈이 하나님을 만나봐야 자기 신앙이 이 생에서 완성되고 다시 내세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도 자기가 준비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로망이고 꿈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개를 묻는 겁니다. 순례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말 어떤 생존의 루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카를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순례 생각하면 200만에서 300만 명이 몰려드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그 일주일 동안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순례복이 있습니다. 다 하얗잖아요. 까만색 하나도 없죠? 메카에서는 다 순백의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의 천으로 옷을 감습니다. 물론 뭐 바느질하고 핀셋으로 굽기는 하겠지만 하나의 천으로 신분, 직업, 귀천, 종족에 상관없이 누구나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평등하게 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죠. 그 외치는 그 합창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을 만나러 여기 왔나이다. 은총과 축복을 내려주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청한다. 메카의 카바 신전을 7바퀴 돌고 1년에 정해진 순례 코스를 완성함으로써 비로소 무슬림들은 메카에서 자신의 신앙을 완성한다. 그리고 마지막 날 양 한 마리, 또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소 한 마리를 이제 희생시키면서 새로운 무슬림으로 재탄생된다.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은 메카를 순례를 마친 사람들은 앞에 이름 앞에 하지라는 칭호가 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비즈니스나 이제 친구들 만날 때 앞에 하지라는 이름을 붙이면 함부로 술 대접해서도 안 되고 보통 사람보다도 훨씬 철저하게 이슬람 율법을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 하지는 모든 죄를 사하고 내세까지 이제 정갈하게 사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지라는 칭호가 붙은 사람들하고 비즈니스 하시면 뭐 사람이 속일 확률이 훨씬 적겠죠. 일반 사람들도 좋습니다. 순례는 그런 종교적 목적 이외에도 두 번째는 정보 교류의 장입니다. 200만이 한꺼번에 만나니까 전 세계 지식이 한꺼번에 만나잖아요. 정보 교류의 장이고 여기서 모든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육 엑스포고 석유가 나기 전까지 사우디가 살아가는 경제력의 90%가 이게 순례 교육이었습니다. 국가 경제가 뭘로 유정할 사막에서 그죠? 이제 석유가 나서 이제 그렇지만 그리고 진정한 형제를 실현하고 마지막 날 이제 희생제라고 세계 최대의 축제를 부립니다. 이슬람 세계 최대. 이걸 이들 하트하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한꺼번에 약
5천만 마리에서 1억 명의 동물이 희생되죠. 하루 동안에. 17억이 동물 잡아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 다 못 잡더라도 한 가족이 한 명씩 잡아도 5억 마리는 될 거고 10명이 한 명씩 잡아도 1억 7천 마리니까 5천만 마리에서 1억 마리 정도의 동물이 하루에 희생되니까 세계 육가공, 통조림, 피역, 모직 산업이 풀 가동되는 세계 경제에 어마어마한 활성화를 줍니다. 이때 양질의 모직과 피역과 고기를 얼마만큼 잘 확보하느냐가 따라서 그 해 사업이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에 끼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고 이게 사우디 경제의 전통적인 바탕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주제를 이슬람 문명으로 해갖고 이제 문명까지 가기는 가야 되는데, 자, 이슬람 시대로 갑니다. 이슬람이 생기기 전에, 자, 오른쪽이 그린이 사산조 페르시아고 왼쪽이 동로마 제국입니다. 우리가 이제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제 딜문 문화로, 그 다음에, 그 델타 문명으로 해서 라마 문명으로 이렇게 이제 로마, 동로마로 왔다는 걸 배웠는데, 이제 이쪽은 사산조 페르시아고 이쪽은 동로마제 두 제국이 300년간 전쟁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소모 전쟁을 하죠. 여기 이제 메카에서 이미 이슬람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는 이미 교육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여기는 사막입니다. 이게 교역 집단입니다. 원래 상업이라 그랬잖아요. 사우디의 태생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게 이 상인 집단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 시장을 팔아먹으려니까 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데 썩을 대로 썩었다는 걸 압니다. 300년간 전쟁했으니까 그 피지배 민족들은 300년간 약탈, 수탈, 전쟁 경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어떤 정치 집단이 등장해서 의식주를 보장해주고 내일이 있는 예측 가능한 경제를 준다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블랙홀 상태가 300년간 기다려져 왔습니다. 이때 이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메카에서 상인 집단들이 새로운 이념으로 무장하고 군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북진합니다. 그래서 동로마를 툭 치니까 비잔틴 제국이 한꺼번에 케오패당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도를 다마스커스에 뿌리를 내립니다. 다마스커스는 동로마 제국의 오리엔트 수도였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산조 페르시아와 세 차례 전쟁 끝에 이 거대한 오리엔트 문명도 무너뜨리고 두 번째 수도를 바그다드로 옮깁니다. 바그다드는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슬람은 처음으로 이 상인 집단들이 아라비아 반도를 벗어나서 그리스 로마 문명이 축적되어 있는 비잔틴과 5000년 오리엔트 문명이 축적되어 있는 바그다드를 동시에 끌어안는 인류 최초의 종합 용광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슬람의 성공 요인입니다. 아라비아 반도를 벗어나는 거죠, 처음으로. 여기서 전쟁하니까 이제 실크로드, 동방에서 오는 실크로드는 이제 카스피안 남부로 해서 이제 실크로드 일본 고속도로가 이제 중국이나 경주에서 출발했던 카스피안 남부로 해서 바그다드로 이 테헤란으로 해서 콘스탄티노플로 가야 되는 이 종착점인데 이 나라가 300년 전쟁할까 루트가 마비되잖아요. 그 바이패스를 찾아야 합니다. 이 전쟁하니까 전쟁의 언저를 피해서 여기서 바닷가로 걸프를 통해서 아라비아 반도로 해서 홍해로 해서 다시 시리아로 해서 이렇게 가려면은 코스트가 굉장히 비싸겠죠. 무역은 코스트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돌아가는 대신에 오랫동안 고대 교역로를 따라서 이 루트를 해서 이 메카로 연결해야 돼요. 메카가 이제 그때 중심 교역 도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새로운 루트가 개척됩니다. 따라서 메카가 졸지에 세계 물류가 지나가는 일본 고속도로의 거점 교역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번성해서 이제 중국에서 왔던 교역품, 남쪽에서 모략과 유향, 거기다가 이 길을 따라서 북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무너뜨리고 이걸 무너뜨리면서
세계 제국으로 성숙하는 경제사적인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 원래 상인 집단을 출발했고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도 이제 상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농공상이잖아요. 이슬람에서는 상입니다. 1번이. 그다음에 농이 제일 마지막입니다. 정착 농민들을 우습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슬람은 장사 집단입니다. 그래서 두 제국을 두 슈퍼파워를 동시에 무너뜨렸으니까 이제 지구상에 이슬람 세계에 범접할 그 경쟁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카에서 출발해서 북아프리카에 진출해서 이집트, 리비아, 튀니시아, 모로코까지 다 진출합니다. 이게 사하라 사막이니까 갈 필요 없죠. 그래서 711년에 지브롤타 해협을 건너서 이베리아 반도로 갑니다. 이 지브롤타라는 것은 이 해협을 건넜던 아랍 장군의 이름이죠. 그리고 732년에 프랑스 파리 교회까지 갑니다. 파리가 무너지면 유럽 전체가 이슬람화되죠. 그때 프랑크 왕국의 군주였던 칼 마르텔이 유럽 연합군을 결성해서 프랑스 파리 교회인 뚜르와 부아티에서 이슬람 군대를 막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게 유럽의 이슬람화를 막았던 결정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유럽 역사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이베리아 반도 대부분은 1492년 이사벨라 여왕이 스페인을 되찾을 때까지 800년 가까이 이슬람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기 안달루시아 쪽에 스페인 가시면 세비야, 코르도바, 그라나다, 피카소 고향인 말라가, 론다까지 다 이슬람 유적지잖아요. 그래서 800년 가까이 이슬람의 지배를 받고 프랑스 남부와 이탈리아 남부가 200년에서 220년간 아랍의 지배를 받습니다. 엑상프라빈스, 마르세유, 니스, 아비뇽, 모나코 200년 가까이 아랍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탈리아, 나폴리, 시칠리아, 몰타 220년간 아랍의 지배를 받습니다. 동부전선에서는 1453년 어디 갔어? 컨스탄티노플이 함락되면서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죠. 그래서 오스만 터키에서 동부전선이 뚫리면서 그리스, 불가리아,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마케도니아 400년 가까이 이슬람의 지배를 받고 1683년에는 그 당시 유럽 최강국이었던 오스트리아 합수부르크가의 중심지인 비엔나가 세 차례 공격당합니다. 1683입니다. 비엔나가 무너지면 유럽 전체가 이슬람화되죠.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이게 1683년이라는 것이 이슬람에게는 정복의 극점이고 유럽에게는 공포의 절정이었죠. 그런데 지브롤타 해협이 뚫리는 711년부터 비엔나가 공격당하는 1683년까지 거의 1000년 동안 유럽은 이슬람 세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지중해에서 부분적 승리는 있었지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기독교 유럽 세계가 이교도 이슬람으로부터 1000년간 지배당하고 전쟁과 위협의 공포에 떨었다. 상상이 잘 안 가실 겁니다. 이게 소위 이제 유럽이 이슬람 세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슬람 포비아, 이슬람 공포증, 이슬람 혐오증의 역사적 뿌리다. 이렇게 출발하면 이 메카에서 출발했던 이슬람이 이렇게 100년 만에 세계 제국을 형성했던 그 배경을 우리가 잠깐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서양과 오리엔트를 동시에 통합하는 데 성공한 최초의 문명이 이슬람 문명입니다. 그래서 중세 유럽의 암흑의 시기에 빠져 있을 때 중세에게는 암흑의 시기였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당시 세계 최고의 학문, 과학, 문명의 번성기를 이뤘던 게 이슬람 문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결국 유럽으로 전해져서 유럽이 르네상스가 일어나는 어떤 배경이 됐던 겁니다. 뭐 수업 시간에 제 강의 들으면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오른쪽 영어로 표현된 단어들의 어원이 다 아랍어죠. 일부 페르시아도 있습니다. 뭐 4차 산업혁명 알고리즘이잖아요. 알고리즘이란 것은 이 연산법을 발명한 사람 이름입니다. 알고라즘이라는 사람이 연산법을 발명했어요. 아랍 사람인데 알고라즘이가 발명했다고 알고리즘이 된 겁니다. 사람 이름이 학문 용어가 되는 겁니다. 뭐 커피, 서양 문화의 아이콘이잖아요. 커피라는 단어가 아랍어고 인류가 커피를 처음으로 마시게 된 것도 아랍이고 예멘 모카 지방에서 수도사들이 밤새
이 카페인 커피를 마시면서 명상하기 위해서 커피를 음용했고 이것이 15세기에 콘스탄티노플로 전해져서 오스만 터키 시절에 밤문화, 커피 문화를 즐기다가 커피에 중독됐던 유럽 외교관들이 몰래 원두를 빼돌려서 1652년 런던에 파스칼 로제 커피하우스를 만들면서 유럽의 카페 문화가 문을 열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커피 단어도 알아보고 이걸 마시게 된 것도 알아보고 이걸 카페 문화를 만들어서 이제 유럽에 전해준 것도 이제 중동 이슬람 문화권인데 커피야말로 유럽 문화의 아이콘처럼 돼 있는 거죠. 모든 학문은 오늘날 학문이 다 아랍에서 출발합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두 가지의 욕망은 하나는 뭐죠? 유리를 보석과 황금이잖아요. 이 오만한 인류가 두 가지 욕망을 갖습니다. 야욕이죠. 하나는 보석을 인공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오만 불선한 욕망, 하나는 황금을 만들려고 하는. 보석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유리산업으로 부분적으로 성취했습니다. 색깔이 변하지 않는 유리. 그래서 한때 유리가 금값의 10배 이상 비싼 적도 있었죠. 우리나라에 봤던 유리도 아마 금값의 7배, 8배 되는 게 우리 신라 고분에서 발견된 유리들. 그리고 금을 만들고자 하는 게 연금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실패했습니다. 연금술 영어로 뭐죠? 알케미잖아요. 이게 연금술, 금을 만들고자 하는 모든 인간의 지혜가 현대 학문의 바탕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원소를 분석해서 합금하고 하려니까 계속 녹여보니까 거기서 뭐가 발달하냐? 화학이 나오잖아요. 영어로 뭐죠? 케미스트리. 거기서 질량 분석하고 또 계산하니까 물리학이 나오잖아요. 피직스. 계산하려니까 엘지브라 대수학이 있어야 되고 그걸 하나의 연산망에서 빅데이터 처리를 하려니까 알고리즘이 나와야 되는 거고 연산법. 그래도 계산이 안 됩니다. 금이 안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거는 우주의 어떤 전체 움직임과 관련이 있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천문학을 공부합니다. 어스트로노미, 점성술을 공부하죠. 어스트롤로지. 그래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주와 오브젝트, 객체와 휴먼, 인간 사이의 어떤 존재론적 관계 속에서 생각해보자. 뭐가 나오죠? 필로소피, 철학이 나옵니다. 지금 얘기했던 단어가 다 알아봅니다. 알케미, 케미스트리, 피직스, 엘지브라, 알고리즘, 어스트로노미, 어스트롤로지. A자 다 붙은 거예요. 피직스는, 필로소피는 그 철학이란 단어는 물론 그리스입니다. 근데 이걸 유럽 사람들이 그리스를 통해서 철학을 배운 것이 아니고 펠세페라는 아랍이 정리했던 철학을 유럽에 전해져서 유럽 사람들이 아랍어 펠세페로부터 받아들여서 필로소피라고 부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원은 그리스지만은 오늘 이제 서양 철학의 기본적 컨텐츠의 모티프는 이제 아랍 철학입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현대 학문이 뭐 있나요? 이걸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유럽을 통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유럽 르네상스의 모태가 되고 유럽 문명의 어머니였던 이슬람 문명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막 한가운데서 생겨났던 이슬람이 어떻게 천년간 세계를 지배했을까 문명적으로 했던 의문들도 이게 사막 그냥 오아시스 불모라는 개념으로 보면 해결이 안 되는데 이미 고대에서부터 축적되어 있던 그 문명의 하부 구조 속에 이제 종교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삶과 연결시키는 그런 적어도 17세기까지는 그런 능력이 유럽보다는 탁월한 역동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천년간 세계 제국을 건설했기 때문에 신라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건 다 알고 있죠. 지금까지 18명의 아랍 학자가 쓴 23권의 필사본이 발견돼서 우리 학계에 보고가 되어 있고 중국 항주에서 배를 타고 바닷길을 왔기 때문에 섬으로 묘사되어 있고 역시 황금이 많고 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실제로 신라에 정착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아랍 사람들이 썼던 신라의 해도입니다. 여기 6개의 섬으로 묘사되어 있고 여기 중국이고요. 여기 인도입니다. 신라 시대 지도니까 뭐 지금하고는 굉장히 다르지만 이미 이 사람들이 세계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라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가지고 있죠. 우연하게 한 권이 아니라 뭐 지금 18권, 23권에서 지금 발견이 됐고, 최근에는 이제 또 쿠시나메라고 하는 이제 페르시아 왕자 얘기니까 아라비의 길이니까 오늘 뭐 강의를 뺐습니다만은 페르시아 왕자가 신라에 와서 신라 공주와 결혼했다는 이제 고대 그 페르시아 구전 서사시가 이제 발굴돼서 우리 학계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연구를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주제를 또 이슬람 문명이니까 오셨으니까 여러분 뭐 강의 아시면 한 2, 3분 그냥 이슬람의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성으로서 조금 전에 이제 선지 순례와 관련해서 어떤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지 참고로 교양으로 잠깐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슬람은 이제 뭐 알라를 믿는 종교다 다 알고 있는데 이게 뭐 기독교 하나님과 같은가 다른가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만 그 논란을 뭐 여기서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이슬람 자체에서 그럼 알라를 어떻게 보는가 무슬림들이 그것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라는 코란에서 4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라는 절대자이고 전지전능하시고 유일신이시고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한 창조주를 알라의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어판 코란에는 다 하나님으로 번역해 놨더라고요. 실제로 아랍에 가보면요. 시리아 교회에서 찍었는데 여기 이제 알라이고 가운데 십자가가 있고 왼쪽에 무합바 사랑한다는 뜻인데 직역하면 주님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아랍 크리스천들도 다 일반적으로 주님 하나님을 알라라고 표기하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아랍어판 성경에도 대부분 주님 하나님을 많은 판본에서 알라라고 번역해 놓았다. 뭐 그걸 또 뭐 다르다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이제 다르게 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뭐 각계 사는 사람들도 많다. 근데 같은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다가가는 방식과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신과는 다르죠. 그래서 서로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이브의 창세기, 노아의 방주,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의 출애굽까지는 세 종교가 성서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여기서 나뉘죠. 유대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 모세의 토라 구약 중심으로 완성한 게 유대교고 또 이제 니케아 공회 이후에 삼일체수를 정통 교리로 받아들이면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완전한 인성과 함께 신성까지를 함께 부여하시죠. 예수님의 신성과 신격화가 이루어지고 인간의 죄를 대신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대속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오늘의 기독교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원죄, 대속, 부활 하나라도 부정되면 안 되죠. 예수의 신성화가 또 인정됩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유대교와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되 한 줌의 신성도 없는 순수한 인성 예수로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을 인간 세상에 충실히 전파한 오류를 범하지 않는 완성된 인격체, 최상의 예언자, 선지자로 예수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기독교와 이슬람의 근본적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느냐? 기독교. 아니야. 예수님의 신성,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내 눈으로 봐서 그분이 신이 될 수는 없어. 그러나 그분이 했던 업적은 너무나 훌륭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분임에 틀림없어 인간으로서 훌륭한 예언자로서 존경하겠다. 이슬람교. 이 차이입니다. 그럼 옳은가 그런가는 신학의 문제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구약 중심이 유대교라고 한다면 신약까지가 기독교고 코란은 따라서 구약의 내용은 거의 들어있고 신약의 내용은 예수님의 신성 부분은 버리고 예수님의 인성 부분만 코란에 들어가 있고 무하마드가 자기가 직접 계시받았던 내용이 포함된 것이 코란입니다. 내세관, 최후의 심판, 천국과 지옥의 개념, 세종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같은 하나님의 뿌리로 내려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문제를 가지고는 완전히 이제 달라졌다. 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뭐 이슬람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화면 이거요. 그래서 전시 꼭 보십시오. 정말 귀한 전시고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서양과 동양이라는 두 가지의 틀로만 세상을 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글로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은 동양과 서양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앙아시아도 있고, 중동 오리엔트도 있고, 동남아도 있고, 아프리카가 있고, 라틴 아메리카도 있고, 오시아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우리가 몰랐던 찬란한 문명과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수준 높은 어떤 문명의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는 다행히 근대화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 세계사 이꼴 서양사였습니다. 그 서양사를 세계사의 틀로 보아왔는데 그걸 잘못됐다는 것보다 그 하나의 지성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가 97%를 글로벌 무역을 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이제는 동양과 서양이라는 틀 말고도 인류가 만들었던 소중한 역사적 축적과 기억들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는 이것이 이제 지성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고 반쪽 역사에서 온전한 인류 역사를 복원하는 기본적 자세다. 그런 면에서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유, 사막,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 이외에 그 이전의 인문학적 고고학 유전을 함께 봄으로써 우리가 아라비아를 좀 더 균형감 있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 강의가 여러분 전시를 보기 전에 약간의 임팩트가 되기를 기대하고 좋은 기회 가지십시오. 고맙습니다.